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0일 토익 총평 강의를 맡은 박지연입니다. 오늘 저랑 파트 1 그리고 3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더 많은 토익 정보와 무료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난이도 우리 파트 1은 중상으로 잡아봤고요. 우리 파트 3 상, 불이 있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우리 파트 1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파트 1 출제 유형부터 보자면 사람이 등장하는 사람 사진 5문제, 그리고 사람이 없고 사물과 배경이 중심이 되는 사진 1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점은 파트 1의 오답 제거법이에요. 자, 파트 1의 보기 형태를 보시면 이렇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고 이렇게 보기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기가 좀 길어도 결국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요 순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단어들을 끊어서 들으면서 보기에 주어가 잘못됐는지, 보기에 동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잘못됐는지, 또는 마지막에 붙어있는 전치사고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사진에 등장하는 모습과 다른 부분을 묘사하는 보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오답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볼 파트 1 표현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표현은 climbing a ladder 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ladder 하면 여기 있는 요 사다리를 의미하고요. 지금 남자가 요 사다리를 올라타고 있죠. 요거를 바로 동사 climbing 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또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바로 mountain climbing인데요. 자, mountain climbing 말 그대로 산을 타다, 그래서 등산하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표현은 우리 lounge라는 단어인데요. 이 lounge란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라운지, 즉 휴게실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라운지가 동사로 lounging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기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면서 우리 leaning 이라는 동사와 동의어로 쓰이고요. 그 다음 좀 느긋하게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여기 있듯이 lazing 또는 relaxing 같은 표현들과 재표현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익 시험 보시고 집에서 라운징 좀 하시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집으려고 이렇게 뻗고 있는 사람이 사진에 등장을 한다면 그때는 동사 reaching for 또는 backing up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예시로 제가 펜을 들고 있다가 펜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I have to pick up the pen 또는 I am reaching for the pe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웠던 동사들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watering 하면 말 그대로 물을 주다 라는 표현이 돼요. 같이 예문 보시면 A man is watering some plants. 한 남자가 몇몇 식물들한테 물을 주고 있다 라는 예문이 되고요. 그 밑에 거 adjusting 요 동사는요. 조절하다 또는 고쳐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에서 어떤 남자가 넥타이를 막 매고 있어. 그러면 우리 예문에서 A man is adjusting his tie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보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뭐 넥타이뿐만 아니라 뭐 신발끈, 헬멧, 또 시계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조절하고 있으면 adjusting 이라는 동사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동사 하나 더 볼 건데요. 우리 exiting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엔 두 가지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명사로 그냥 exit 하면 출입구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우리 동의어 leaving, 떠나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뜻으로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내리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동사 getting off 얘랑 같이 동의어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예문 보시면 Some people are exiting an airplane. 몇몇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볼 동사는요. 우리 수동태로 be piled 또는 be stacked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요.
쌓여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파트 1에서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동사가 주로 수동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예문 보시는 것처럼 some papers, 몇몇 종이들이 are piled, 쌓여있다 on the desk, 책상 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토익에서 이 pile 또는 stack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a pile of papers 하면 종이들 한 무더기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또는 a stack of papers 해도 종이 한 무더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동사는요, 우리 measure이라는 동사인데요. 측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명사 버전으로 measurement라고 등장을 하면 치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시고요. 같이 예문 보시면 A man is measuring the wall. 남자가 벽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wall, 요 사물이 주어로 등장했을 때는 동사가 수동태로 is being measured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는데요. 벽이 사람에 의해서 측정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줄자를 영어로 tape measure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명사들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주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거, 요걸 paper towel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양동이는 bucket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진에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양동이를 들고 있다. 그럼 a man is holding a bucket.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파트 1 표현은요. 바로 brick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brick 자체가 벽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얘가 형용사로 a brick 뭐뭐라고 하면 벽돌로 된 뭐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진처럼 벽돌로 된 집이 있으면 우리 파트 1에서 a brick house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뭐 예시로 벽돌로 된 벽이 있다. 그럼 a brick wall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오늘 파트 3를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난이도 상으로 잡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단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지문에 있는 단어들도 어려웠고 보기에 있는 단어들도 꽤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문제로 항상 맡고 있는 주제 문제, 화자 문제, 장소 문제 이런 애들의 힌트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회적으로 우리한테 힌트들만 살짝살짝 던져주면서 클루가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잡아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파트 3의 포인트는 바로 주제 문제, 화자 문제, 장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지문 초반에 정답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린 항상 파트 3의 첫 단어, 첫 문장부터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클루를 빠르게 캐치해서 정답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처럼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문을 끝까지 듣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정답을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문에 등장하는 장소라던가 또는 직업 관련 표현들을 듣고 정답을 유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문제 같이 예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에서 만약에 auditorium이라고 강당 이런 걸 말하죠. 를 언급해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들어보니까 stage, 무대, musicians, 음악가들 그러면서 sound check, microphones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단어별로 힌트를 던져준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힌트들을 다 조합해서 아, 여기는 theater, 극장이구나 또는 performance, 공연장이구나 아니면 콘서트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클루들을 다 유추해서 정답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보기들이 같이 나온 걸 얘기해 볼 건데 자, 우리 hospitality 요 단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단어 자체 hospital 병원이 먼저 딱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hospitality 이 단어를 보면 아, 병원 관련된 곳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사실 hospitality라는 단어는요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호텔이라던가 리조트 이런 곳에서 서비스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됐던 병원을 뜻하는 그런 단어들 이렇게 medical center 하면 의료센터가 되고요. 비슷하게 health center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hospital 이런 장소들이 바로
병원에 관련된 표현들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호스팔리티 뜻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끔씩 우리가 등장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landscaping 하면 조경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원에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landscaping 이게 정답으로 나왔다. 그럼 우리 지문에는 이런 단어들이 힌트로 등장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gardening 하면 원예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plants, 식물, flowers, 꽃. 그 다음 우리 bush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정원에 있는 원목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우리 잔디들, 파트 1에서도 많이 나오죠. lawn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비료를 뿌려야 되죠. 우리 비료는 영어로 fertilizer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빈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자, 우리 부동산 중개인 영어로 property manager 또는 real estate agent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컬러가 등장하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잘 듣고 아, 화자가 부동산 중개인이구나 라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property 하면 건물이나 자산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property value 하면 자산의 가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는 일이 우리 집을 찾는 사람들한테 뭐 집을 팔거나 또는 빌려주거나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임대라는 뜻의 rent 또는 lease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하면서 담보대출 mortgage 하면서 표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토익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접수처 직원, 접수 담당자를 의미하는 단어 receptionist 기억해 주시고요.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든 병원이든 회사든 이렇게 안내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을 다 통틀어서 receptionist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화자가 대화에서 I'm a receptionist 라고 대놓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화자가 말하는 말들을 통해서 또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시험에서 이 접수 담당자 무엇을 해주냐면 첫 번째로 우리 고객의 예약을 확인해 주고요. 아니면 여기 혹시 뭐 회의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위치를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또는 뭐 의사가 지금 시간이 가능한지 available 한지 알려준다거나 이런 클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시고 아, 이 화자는 또는 이 여자는 리셉셔니스트구나를 유추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curator이라는 직업 우리 한국말로도 말 그대로 큐레이터라고 똑같이 하는데요. 자,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 전시물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시험에서 organize exhibitions, 전시물을 관리한다. 또는 뭐 painters, 우리 화가들, paintings, 그림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클루들을 잘 듣고 아, 화자는 큐레이터구나를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같이 볼 문제 유형은요. 의도파악 문제들인데요. 우리 파트 3에서 의도파악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같이 보시면 Why does the man say 하면서 뒤에 인용어구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고요. 남자가 여기 말을 왜 했는지 이 말의 숨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를 해석할 때 여기 있는 인용어구를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인용어구의 의미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인용어구만 듣고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나오기 전 그리고 나온 후까지 잘 듣고 이 말의 진짜 의미와 목적을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같이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지문이 저희 예산이 부족해요 라는 인용어구로 질문이 등장을 했고요. 같이 한번 질문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 책상은 얼마인가요? 라고 우리 상점의 고객이 물어봤더니 우리 B가 고객님 이 책상은 $30고요. 만약에 고객님이 추가 비용을 조금 더 내시면 제가 이 책상을 회사까지 배달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말을 조금 뜸들이면서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인용어구 나오기 전부터 쭉 잘 들으면서 A가 요 말은 한 이유는 우리 B가 추가 비용 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웠구나. 즉, 이 B의 요청을 거절하려고 말을 하는 거구나를 파악해 주셔서 우리 보기에 reject offer 또는 decline offer 이라고 나온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시 하나만 더 보자면 이번에는 그거 한정판이잖아. 요 말 왜 했는지 찾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A가 B한테 이번엔 넌지시 자랑을 해요. 자, B야, 나 이 신발 새로 사려고 했더니 우리 B, 야, 그거 한정판이잖아 라고 했고요. 우리 A, 그러니까 나 너무 기대돼 라고 다시 자랑을 막 하죠. 자, B가 요 말 해주는 이유 맞장구 쳐주려고도 있겠지만 감탄을 표현하려고 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express admiration 이라고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문제 유형 시각자료 문제 같이 볼 건데요. 이 시각자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딱 3가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우리 항상 가장 중요한 질문 해석인데요.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주시는 걸 목표로 가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 해석을 완벽하게 됐으면 이제 눈을 보기로 빠르게 옮겨서 보기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각자료를 보시면서 보기에 있는 정보 외에 나머지 정보들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예시 하나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질문 해석인데요. 우리 시각자료 문제 항상 그 전에 look at the graphic 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을 거예요. 우리 요 문장은 항상 무시, 그냥 쭉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질문부터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hich room type is the listener considering? 우리 청자는 어떤 방 타입을 고려 중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빠르게 보기를 봤더니 junior suite, superior suite 하면서 room 타입들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시각자료를 딱 봤더니 우리 room 타입 옆에 가격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우리는 항상 보기에 있는 정보 외의 것들을 집중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지문을 들으면서 이 가격에 집중해서 클루를 찾으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 지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cost more than $300. 그 방은 $300 이상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4개의 것들 중에서 $300가 넘는 건 밑에 2개 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될 클루를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자, 그랬더니 지문의 마지막에서 most expensive room, 가장 비싼 방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면서 이 둘 중에 더 비싼 로열 스위트구나를 우리가 유추를 하고 정답 D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재표현들 리스트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꼭 짚고 가야 될 단어가 있어요. appraisal 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2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그냥 평가라고 해석이 될 때는 우리 평가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들 evaluation 그리고 assessment 이런 단어들과 동의어로 자주 시험에서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값을 매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석이 있는데 이걸 이제 팔아야 돼. 그래서 저 죄송한데 저 이거 값 좀 매겨주시겠어요? 하면 그래요. 제가 appraisal 해드릴게요 라고 표현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appraisal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determine value, 가치를 결정하다 또는 know 사물's worth 하면서 그 사물의 가치를 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value 그리고 worth 둘 다 가치를 뜻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볼 우리 재표현은요. 우리 check budget 하면 예산을 체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걸 조금 이제 풀어서 check financial situation 재정 상황을 체크하다라고 바뀌어서 표현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동사 negotiate 하면 협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negotiate salary 하면 월급을 협상하다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이제 얘가 또 말을 한 번 더 풀면서 offer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등장을 했어요. 바로 lodg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lodging이란 단어는 숙박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문에 hotel option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목표한 점수를 꼭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총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해커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주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 전반적인 난이도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LC가 RC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된 듯한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로 보여지고 특별히 이번 시험에서는 Part 2와 Part 3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Part 3가 좀 어렵게 나왔죠. 그런 점에서 Part 4는 3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한 Part 2하고 4의 총평을 좀 해본다면 Part 2의 경우는 난이도 중상, 최근 들어서 Part 2는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난이도가 계속 중상에서 상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신 그 시험 난이도를 앞으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이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Part 4의 경우는 Part 3가 워낙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문 속 표현이 선택지에서 paraphrase 되는 정도가 좀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좀 단서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또 선택지도 좀 길게 제시되는 케이스들이 좀 빈번히 등장을 했던 것, 또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가 Part 3에서만 8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Part 4는 그보다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Part 3 대비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art 2부터 총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는 20번대 진입하면서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띠고 있고 이번 시험에서도 20번대 중반부부터 쭉 난이도 높은 답변들이 연달아서 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띠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답은 X, 정답은 동그라미, 조금이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 보기들은 세모 표시에 가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자, 기억하세요. 문제를 풀 때 세모 표시로 풀리는 문제들이 20번대에 진입하면서부터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답은 확실히 소거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예상을 했던 답변을 완전 벗어나는 까다로운 답변이 등장을 하더라도 즉 세모 표시를 해두더라도 오답이 확실히 소거되기 때문에 정답을 얼마든지 맞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푸는 파트이고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는 것 자신 있게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할 만한 그러한 간접적인 답변과 그리고 또 출제 포인트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중요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는 사실 시험 끝나고 나면 기억에서 가장 빨리 순삭되는 그런 파트인데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서 총평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Part 2에서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 중 하나죠. 바로 when하고 where이라는 두 의문사의 발음 비교입니다. 자, 이 두 의문사는요, 사실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생각보다 실수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의문사이거든요. 그 이유 바로 발음이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해야만 하느냐 하면은 일단 콧소리가 있냐 없냐를 두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시점을 묻는 when의 경우는 when 하고 콧소리가 반드시 들어있게 됩니다. nasal, 비음이라고 하는 이 콧소리, 코 주변이 진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when 하고 길게 끌었을 때요. 반면에 장소를 묻는 의문사는 이 r 발음이 성우마다 좀 다를 수 있죠. 미국식 발음으로는 where, 굴려서 읽을 거고 영국, 호주식은 where, 굴리지 않을 텐데 뒤에 어가 모두 탈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장소를 묻는 의문사는요. where라는 발음으로만 들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when, where, 콧소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언제, 어디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만 해요. 물론 주변에 놓이는 다른 어휘들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자, 땡땡 의문사 자리 Can I find the report? 자, find라는 동사는 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장소를 묻는 where이랑 짝이 잘 맞죠. 반면 두 번째 예문에서는 자, 땡땡 will the policy go into effect?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다, 실시되다 라고 할 때 보통은 when이라는 의문사랑 잘 어울려 쓰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항상 이렇게 다른 어휘들을 가지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확실한 것은 바로 발음을 놓고 여러분 판단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출제자들은 이 when하고 where의 발음 혼동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답을 만들 때 시점과 장소를 같이 제시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간접적인 답변들의 패턴들, 이번 시험에선 어떠한 유형들이 등장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에서요. Would you give a presentation? 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would you라고 한다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하고 요청의 의도를 갖고 있는 요청 의문문이고 자, Would you give a presentation tomorrow? 내일 발표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는 이 질문에 I'm actually taking a day off 라고 답을 한다면 자, 질문자의 그 요청에 대해 수락한다 혹은 거절한다. 어떠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거절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Take a day off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루 휴가를 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저 실은 휴가를 낼 거예요. 즉 내일 휴가 쓸 거예요 라는 말은 내일은 출근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을 쉴 거다라는 의미이니까 발표를 하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절하는 응답이다라 볼 수 있겠죠. 또는 I'll leave early tomorrow. 저 내일 일찍 퇴근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찍 퇴근할 거라는 것은 내일 오후 발표하는 업무를 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응답이다라 볼 수 있고요.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then. 뭐 이런 식으로 저 그때 병원에 가야 돼요. 진료 예약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발표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는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청하는 의문문에는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하죠. 물론 기준은 될 수 없지만요. 자, 이와 같은 답변들은요. 모두 no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yes or no로 답변이 가능한 대부분의 질문 유형에서 yes or no가 생략이 되어버리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Will this carpet be the right size? 자, 카페트의 사이즈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한 의도의 yes or no question입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맞겠죠? 라는 이 질문에 I did measure it 4 times. 여러분, I did measure it 에서 이때 did라는 것은 흔히 강조의 두 동사라고 하죠. measure이라는 동사는 측정하다, 길이를 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질문에서 카페트의 크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묻고 있는 그런 의도였는데 I did measure it. 저 그 카페트의 치수를 쟀어요. did measure it 이라고 한다면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 times, 4번이나 여러 차례 치수를 쟀다라고 답을 하네요. 표면적인 의미는 여러 번 치수를 쟀어요 이지만 결국에는 크기가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당연하죠. Yes, of course. 물론 맞을 겁니다. 왜? 저 이만큼이나 치수 쟀거든요. 확실히 맞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yes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만 놓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답변은 쉽게 놓칠 수가 있다는 것. 하지만 오답은 기억하세요. 확실하게 소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Where should we move the chairs? 의자들을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자, 장소로 답을 한다면 변별력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겠죠. 자, Didn't you read the memo? 또는 This memo should say. 자,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결국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메모 못 읽었어요? 메모에 나와 있어요. 메모를 확인해 보세요. 이 말 안에 숨은 의도는 결국 메모를 확인하면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그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네요. 메모를 보세요. 이런 식의 답변을 우리 흔히 모호한 응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문사 의문문과 같이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에 그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라는 식으로 문서를 언급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만 하겠고요. This memo should say 이와 같이 it say 이라는 동사는 어떤 문서에 뭐뭐라고 나와 있다, 쓰여 있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의문사 의문문 좀 더 볼까요? When can I get a quote for the repairs? 자, when can I get a quote에서 quote라는 표현은 estimate의 동의어입니다. 견적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estimate라는 표현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견적서의 동의어예요. 자, 수리를 위한 견적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Let me check with my manager. 제가 담당자와 확인을 해 볼게요. 또는 I'll find out that for you. I will get back to you later about that. 이와 같은 답변, 결국엔 전부 같은 문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니 확인을 해보겠다는 모호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do I have to decide if I want to rent this unit? 자, how long do I have to decide?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나요? 자, 직역하면 좀 어색하죠. 그냥 좀 의역해도 괜찮으세요. 결국에는 제가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How long do I have to decide blah blah. 제가 결정하는데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만 하나요? 자,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요. If I want to rent this unit. 이 유닛을 우리 일반적으로 어파트먼트와 같은 공동주택엔 여러 가구 세대가 모여 살고 그 하나의 가구를 유닛으로 셉니다. 즉, 이 집을 렌트, 빌리기 위해서 임대를 하기를 원한다면 언제까지 제가 결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답변을 보니까요. We have several other interested clients 라고 말을 한다면 자, 표면적인 의미는 우리에게는 몇몇 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요. 문맥상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고객들임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유닛에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말하자면 다른 잠재적인 세입자들이 몇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좀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른 분들도 이 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a lot of people are showing interest.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자, 이렇게 답을 한다면 결국 오래 걸려서는 안 돼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간접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짚어드린 이 질문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의 패턴을 완전 뒤집어버리는 그런 예상 밖의 답변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은요, 한 번의 확신을 가지고 동그라미 표시하며 정답을 마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워낙에 예상을 좀 벗어나는 응답이니까요. 하지만 말은 되고, 근데 너무 풀이법을 좀 벗어나는 식의 답변 같고,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조건 세모 표시해 두세요. 오답은 확실히 소거가 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상 밖의 답변들을 여러분 평소에 좀 많이 다뤄 보시면서 Part 2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좀 내성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Part 2 문제들 상당히 고퀄리티의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해커스 사이트에서 여러분 접할 수 있는 무료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적중 예상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토익 학습의 매일 LC 풀기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좀 변별력을 높여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art 4로 가보겠습니다. 난이도 중 정도로 측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Part 4에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유형들이 정해져 있죠. 오늘 시험에서는
메시지 한 지문, 그리고 회의 발췌록, 흔히 소개 멘트에서 excerpt from a meeting으로 소개되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내 연설 지문이 5지문이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는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좀 비즈니스적인 상황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빈번히 많이 등장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설명에 포함되는 지문 역시 소개 멘트에서는 following 이하 talk, 그냥 담화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상황을 들어보시면 뭐 행사장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의 설명, 담화 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방송 지문이 한 지문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파트 4의 각 지문 유형별 출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빈출 표현과 또 지문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해커스 교재를 통해서 평소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거고요. 그렇게 잘 정리해 두신 분들은 사실 오늘 시험에서 파트 4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서 좀 변별력이 있는 좀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됐던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본다면 바로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의 해석은 뭐뭐인 것 같은가로 되어야만 합니다. 직접적으로 단서가 언급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갸우뚱하면서 찝찝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화가 일어나는 장소나 혹은 화자와 청자들의 근무처나 직업을 묻는 문제 등을 볼 때 보통 most likely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연설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가? 즉, 이 담화, 이 연설이 일어나는 장소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추해서 접근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 담화가 일어나는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접근하되 관련 표현들을 뽑아 보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석해 주신 뉴스 리포터스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계획을 어나운스 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문 초반부에 이와 같이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지금 이 담화는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바로 기자회견에서 들을 수 있는 담화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 a press conference로 연결할 수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Where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자, 이번에는 화자의 근무처가 어디인지를 묻는 문제예요. 지문 초반부 한번 잘 보세요. 자, 새해에는요, night program에 우리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local news 다음에는 톡쇼를 내보내는 거예요. 시청자들은요, 블라블라. 그리고 진행자, 자, viewers, host, night program, talkshow 이런 표현을 바탕으로 화자의 근무처를 유추해 본다면 뭔가 방송과 관련된 그러한 곳에서 종사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정답 선택해 본다면 화자의 근무처는요, 바로 방송국,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되어야만 하겠죠.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할까요?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류 업체에서 화자가 일을 하는 것 같은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Can you create the chart for our real estate agents? You know, the chart that shows housing price trends. 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화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화자를 지칭할 만한 대명사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화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는 I, my라고 지칭할 거고 또 화자와 청자들의 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we, our, us로서 자신을 지칭할 테니까요. 지금 차트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누굴 위한 차트라고 했죠? For our real estate agents. 물론 our이라는 이런 대명사는 강세가 없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깔끔하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만 트레이닝을 하면 이 대명사를 잘 누려들을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대명사 주변에서 단서를 노리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화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우리의 부동산 중개인들을 위해서 그래프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the chart that shows housing price trends. 자, 주거 그 가격,
집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 그래프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 화자의 근무처, 직업을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점수 잡는 hackers.